예보됐던 강풍은 불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잦아들고 기온이 내려가면서 산불 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펠리세이즈 산불로 23,713에이커가 전소됐고 22%의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은 14,117에이커를 전소시켰고 55%의 진화율 보입니다. 산불 피해를 노린 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가 구성됐습니다. 절도범은 물론 불법 드론 비행, 방화 범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 펠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에 대한 피해 보상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직 두 산불을 모두 원인이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측은 산불 피해 주택 소유자들에게 주택보험 청구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떠나기로 했던 보험사 스테이팜이 캘리포니아 주택에 대한 보험 갱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고별연설에서 권력이 소수 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다며 공정한 기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 금지법 시행에 유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가 7,292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7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4,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앞으로 외교 정책에선 미국 이익이 최우선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 기다리던 휴전 소식에 양국 국민 모두 거리로 나와 평화를 반기고 있는 가운데 합의한 마지막 단계에서 현재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를 구치소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공수처 조사는 거부했고 체포 적부심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신문은 기각됐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상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증거를 통해 모두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과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고 시즌 6호 골을 기록했지만 팀은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마이애미를 117대 106으로 승리하고 LA 클리퍼스는 브루클린을 126대 67로 대파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5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산불 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기질은 그러나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외출 시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오늘도 산불 브리핑 진행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연결해봅니다. Our personnel get the much needed and overdue rest and recovery they require after being at work and on the line for the last 8 to 9 days straight without a break. I'm also mindful that many of our firefighters will continue to be assigned to these ongoing incidents, working side by side with fellow first responders. Yesterday, the Los Angeles County Fire Department made good progress towards partnering with a reputable 501c3 that will be able to accept cash, checks, and electronic donations for the Los Angeles County Fire Department. I ask interested donors to be patient as we finalize our donation process, and I thank you for wanting to support our brave Los Angeles County Fire Department firefighters.
I would now 지금 like to 산불 진행 introduce Jerry Magana, 속도를 전해줄 줄 알았는데 Deputy 일단은 Incident 감사의 마음을 먼저 Commander, 전하고 있는 Cal Fire 상황이죠. Incident Management 오늘 Team. 개빈 뉴섬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LA 화재 피해자들의 임시주택 지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은 그렇습니다. 주정부는 화재, 폭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임시주택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를 지원하도록 지시한다. 화재로 소실된 부동산에 대해서 부속 주택의 건설 및 점유를 간소화하고 이 ADU에 대한 재건 노력을 가속화하기 위한 주지사 행정명령을 연장한다. 해안법 면제를 연장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파괴되거나 손상된 거주자 주택 재건하는 동안 임시 트레일러 및 기타 주택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식 주택단지법, 특별점유공원법, 제조주택법에 따라 이동식 주택단지의 요금을 3년간 유예한다. 긴급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돕기 위한 적절한 박람회장을 마련하도록 긴급 서비스실에 지시한다. LA 카운티 호텔, 모텔,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담합 금지를 2025년 3월 8일까지 연장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뉴섬은 성명에서 수천 명의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이주에 직면함에 따라 주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주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물을 제거하고 착취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임시주택 건설을 가속화할 것이다 라고 오늘 아침 뉴섬 주지사는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산불 브리핑에서도 잠시 뒤에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산불 브리핑은 계속 속보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LA 산불 아흐레째 이어지는 가운데 최고 수준의 강풍 경보가 발령돼 우려를 높았지만 바람의 위력이 예상보다 약해 고비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진화 작업에도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화재 지역과 떨어진 LA 북부 지역에는 강풍 경보가 지속되고 있어 새로운 산불 발생에 대한 경계에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팰리세이드 산불과 이튼 산불의 진압률은 각각 22%, 55%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에 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기상청은 최대 70마일의 강풍 경보를 발령해 당국과 주민들을 긴장시켰지만 바람의 위력은 그만큼 강하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의 오보가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현재 브리핑을 하고 있는 LA 카운티 소방국장 앤서니 머로는 예상했던 강풍은 없었고 이것은 변할 수 있고 우리는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LA시 소방국장 크리스틴 크롤리도 낮은 습도, 강한 바람으로 위험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으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당국은 어제 이튼 산불의 주요 피해 지역인 알타데나에서 필요한 수색의 약 78%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파악된 이 지역의 건물 피해 규모는 5,516채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 화재 사망자는 추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튼 산불 지역에서 17명, 팰리세이드 산불 지역에서 8명 등 모두 25명의 사망자가 확인됐고 현재까지 접수된 실종 신고는 모두 30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산불 사태 이후 방화와 약탈, 사기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지방검사장인 네이선 호크만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산불과는 관련 없는 2건의 방화 사건으로 용의자를 기소했다고 밝혔고 이들 2건의 화재는 모두 진화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LA 지방검찰청은 이번 산불과 관련이 없는 방화와 피해 지역에서의 약탈 등 혐의로 모두 10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6년에서 최고 22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 행각에 맞서는 태스크포스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FBI와 주류 담배화계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LA 카운티 검찰, LA시 검찰, LAPD, LA 카운티 셰리프국까지 함께 합동지역 소방범죄수사대를 구성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약탈, 절도, 방화, 불법 드론, 그리고 스캠 등 모두 4가지 범죄에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주요 보험사인 스테이트팜이 캘리포니아에서 주민들의 주택보험을 받지 않겠다,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정책 바꾸고 LA 산불 피해 지역의 주택보험 계약자들에게도
주택보험 갱신을 제공하겠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보도국입니다. 이 결정은 주택 소유자와 임대주택 소유자, 콘도 HOA가 보유한 보험 계약에 적용됩니다. 보험 갱신이 제공되는 지역은 퍼시픽 팰리세이드의 9272, 우편번호 지역에 남아있는 1626개의 주택보험 계약 중 약 70%인 1100건을 포함하며 해당 지역과 카운티의 다른 지역에서도 수천 건이 더 있습니다. 보험 갱신 오퍼는 지난 1월 7일 화재 발생 시점에 이미 만료된 보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국에 따르면 스테이트팜이 갱신을 거부하려 했던 수천 건의 보험 계약 중 7,600건 이상이 팰리세이드 산불구역에 있었습니다. 또 이튼 파이어 피해 지역에 525건,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추가 계약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스테이트팜은 지난 3월 약 3만 건의 주택 소유자, 임대주택 소유자들의 보험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기존 약 4만 2천 건의 계약도 갱신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입니다. 리카르도 라라 주 보험감독관은 지난주 보험사들에게 팰리세이드와 이튼 산불 피해구역의 보험계약 갱신 거부를 중단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런 두 개의 대형 산불 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의 피해 보상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LA타임즈에 따르면 6년 전 퍼시픽 가스와 일렉트릭사가 1년의 산불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판결 후 파산 신청을 한 이후 가주전력회사의 신용등급이 하향될 것으로 위협을 받자 전력회사 주주와 고객이 분담하는 210억 달러의 산불기금이 설립됐습니다. 현재 두 군데의 산불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이튼 파이어를 수사하는 조사관들은 이튼 파이어의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전기송전탑이 원인이 됐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전력회사들은 산불과 관련된 모든 부동산 피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불기금은 캘리포니아의 3대 전력회사인 퍼시픽 가스 앤 일렉트릭, 샌디에고 가스 앤 일렉트릭,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세 곳이 기금을 납부하고 이들 회사의 장비가 화재를 일으킨 것으로 판명될 경우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력회사는 우선 10억 달러의 손실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10억 달러가 넘는 손실 기금부터는 산불기금이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사의 책임으로 판명돼 에디슨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게 된다면 에디슨은 산불기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의 평균 주택 가격이 약 13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고 수천 채의 건물이 손실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실 비용은 총 1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튼 파이어로 인한 피해액 보상을 하고 나면 조성된 산불기금의 총액 수입액 10억 달러 중 최대 절반이 소진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단 한 번의 산불로 기금의 절반이 소진되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가장 규모가 컸던 산불 중 몇몇은 노화된 전기 장비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2018년 캠프파이어는 100년이 된 고압송 전탑으로 인해 발생했고 2019년 킨케이드 파이어는 반세기 전에 건설된 송전선으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의 송전 시스템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낡은 기반 시설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측이 어제 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보험재정전문인협회 측은 15일 타운 내 옥스포드 호텔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팰리세이드와 이튼 파이어가 아직 완전 진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시작한 피해 한인들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보험 커버리지 클레임을 진행하는 경우 현재 일반 보험회사 혹은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의 리커버리지를 받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는데 일반 보험회사의 경우 자신이 가입한 보험 플랜을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페어플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페어플랜에 대해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이 2.5 빌리언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 주에서 법으로 명령으로 그 신디케이트 안에 들어있는 회원사를 쓰시는 회원사들한테 비율에 따라서 각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up to 1 빌리언까지. 주요 보험사들이 가주에서 신규 주택보험 가입이나 갱신을 어렵게 만들면서 캘리포니아 페어플랜에 가입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반 보험회사들에서 직보험을 못 받아주거나 보험을 안 받을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모든 보험회사들이 involuntary로 syndicate로 어소시에이션으로 모여져서 생성된 것이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대로 된 보험 커버리지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주택 보험 커버리지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가주 보험 시장의 전망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협회 측은 이번 산불에서 발생되는 피해들의 경우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택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산불의 경우 규모가 가장 크고 산불로 인한 피해는 역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면서 모자라면 주정부는 물론이며 연방정부의 기금까지 끌어다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은 다시 캘리포니아에서 레귤레이션이 바뀌고 그 프로퍼티 좀 완화돼서 레이스 인크리즈 할 수 있게 좀 자유롭게 인크리즈 할 수 있게 시대에 맞게 한다 그러면 다시 보험료 임팩이 또 소비자에게 부담이 들어가겠죠. 이번 산불의 경우 산불 피해자들의 커버리지를 위해 보험사들이 자금을 끌어다 쓰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산불 피해 지역이 아닌 지역의 보험료도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 지역이 아닌 타주에 있는 지역까지의 보험료 전체 풀을,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리인슈런스를 쭉 끌어다 쓰게 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이거는 미국의 네이션와이드 전반적으로 집, 자동차, 커머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레이시 기본 미니멈 30% 이상 올라간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미주 한인 보험 재정 전문인 협회 웹사이트 www.kaifpa.org에 방문해 산불 도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당부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에서 아흘에째 이어지고 있는 대형 산불 여파로 헐리우드 주요 행사 줄줄이 연기되거나 축소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영화, 예술, 과학 아카데미는 내일로 예정됐던 제97회 아카데미상 수상 후보 발표 일정을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당초 이 행사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다가 산불 발발 이후 17일로 연기된 바 있는데 또다시 연기한 것입니다. 아카데미 측은 또 후보 발표를 오프라인 행사 없이 온라인 이벤트로만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죠. 아울러 오는 2월 10일 예정된 수상 후보자 오찬 행사도 취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상식 본행사는 당초 예정대로 오는 3월 2일 헐리우드 돌비 극장에서 개최하고 ABC 방송에서 중계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산불 피해가 막대한 상황에서 헐리우드 최대 축제 오스카 시상식 규모 역시 예년보다는 다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를 주관하는 비평가 단체 크리틱스 초이스 협회도 올해 시상식을 12일에서 26일로 연기하는 데 이어서 다시 2월로 미루기도 했습니다. 헐리우드 배우 조합은 2월 23일로 예정된 이 SAG 배우 조합 시상식 후보 발표 행사를 취소하고 최근 후보 명단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상식 방송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근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드라마 나의 직장 상사는 코미디언 원제 헥스입니다. 헥스로부터 TV 부문 여우 주연상을 받은 진 스마트는 헐리우드 시상식을 생중계하는 방송사들은 시상식을 중계하지 말고 그들이 벌어들일 수익을 화재 피해자와 소방관들에게 기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부산시가 최근에 발생한 산불로 수십 명의 사망자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이곳 LA시에 구호금 1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LA는 부산시와 1967년 자매결연 협정을 맺은 이후 60년 가까이 여러 방면에서 교류 협력을 이어온 부산의 가장 가까운 자매 도시입니다. 부산시는 2006년부터 LA에 무역사무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년 LA 한국의 날 축제를 지원하는 등 LA시와 여러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발생한 대형 산불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들뿐 아니라 지역 전체 주민들에게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LA 화재 경제적 피해는 파괴된 집들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사를 통해 산불의 중장기적인 영향을 전망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전망들을 하나둘씩 타개하기 위해서 지금 뉴섬 주지사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지원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가 지적하고 주목한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번 산불이 기존의 여느 산불과는 달리 도심에 가깝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전국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주거 문제가 LA 전체의 주택 임대료를 들썩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피해 지역에서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고 집을 새로 짓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는 팰리세이즈 산불로 잿더미가 된 퍼시픽 팰리스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340만 달러입니다. 또 다른 대형 산불,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틀 산불 경우 알타데나 지역의 평균 주택 가격 130만 달러입니다. 이번 산불로 퍼시픽 팰리세이즈와 알타데나에서 총 12만여 채 건물이 소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 건물 대부분 주택입니다. 이처럼 집을 잃은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주택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이들의 이주 수요는 지역 전체 임대료 상승을 크게 부추길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역 전체가 들썩일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금융사 웰스파고는 이번 산불 관련 보험업계 손실 추산액은 3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손된 상하수도 시스템, 전력 설비, 도로 등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공공자금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재원 없는 상태입니다.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리소스 포 더 퓨처의 기후 위험 회복력 프로그램 책임자 마거릿 월즈는 인프라 재건을 위한 충분한 돈이 마련될지 모르겠다며 지역사회는 이 비용을 지불할 방법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이번 산불이 지역의 고용과 생산성에도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LA 지역의 대형 산불 여파로 주택 전소 등 피해가 급증한 가운데 이 같은 비상사태 가운데 산불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렌트 가격을 평소에 2배 이상 올리는 가격 폭리를 취하는 프라이스 가우징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로 이재민이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재건이 완료되기까지 렌트 수요가 높을 전망인 가운데 이 같은 폭리 행태가 특히 렌트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된 것입니다. 15일자 LA타임즈에 따르면 렌트비 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벌리 그로브 지역에는 투베드 콘도의 월 렌트 비용이 $5,000에서 $8,000로 뛰었고 베니스 지역에서는 단독주택의 월 렌트비가 거의 60% 상승했습니다. 또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에서는 무려 124%나 뛴 가격도 확인됐습니다. LA타임즈는 이번 주 온라인에서 렌트 주거 유닛 리스트를 검토한 결과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인상 사례가 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당국의 이익을 위해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비상사태 기간 동안 호텔 객실과 임대주택, 필수 물품을 포함한 필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가격 인상 정도에 따라서 위반자는 최대 $10,000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폰타 캘리포니아 검찰총장은 위반자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고 LA 시의회에서는 프라이스 가우징에 대한 최대 벌금을 $30,000를 올리고 또 조사 및 기소를 위한 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팰리세이즈 산불, 이튼 산불 오늘 아침 이 브리핑에서 나온 진화율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23,713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은 22%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팰리세이즈 산불로 지금 파괴된 구조물, 주택 등 구조물들이 만여 채로 현재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튼 산불로 인한 피해는 14,117에이커가 전소됐고 55%의 진화율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율 많이 올라갔죠?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이튼 지역 산불, 이튼 산불로 인해 이 지역의 주택과 구조물 파괴는 7,000채 정도로 현재 추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의 적 오늘도 맑고 건조한 날씨에 거세게 불던 바람은 수그러들겠습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오늘 낮 최고 기온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인 내일은 낮 기온이 오늘보다 6, 7도가량 더 떨어져서 내일은 이번 주 중에 가장 쌀쌀한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평년 기온을 밑도는 서늘한 날씨는 금요일인 내일부터 시작해 다음 주 초중반까지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6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47도, 밸리와 일란다 엠파이어 지역은 64도, 41도, 해안 지역은 63도, 49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9도, 낮 최고 기온 4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불법 체포를 주장하며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할권을 위반한 불법 영장을 주장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법원이 또다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체포 상태로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는 2시간 동안 체포 적부심사 신문을 진행한 뒤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 판사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 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은 법원이 체포 적부 심사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체포된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서울 서부지법의 관할 문제 등 쟁점에 대한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법령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수사 가능 범위에 포함된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이며 이와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주거지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관할인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신문에서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무장 소수 인원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됐고 체포도하나 부상자가 없어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주장,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경찰이 불법 관여했다는 주장, 공수처가 집행 과정에서 국가보안시설을 침범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역시 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2차례 시도 끝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적 불복 조치를 총동원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된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수사를 위해서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은 어제 예상대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면서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주장했고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평화적인 계엄을 야당이 내란으로 몰아서 탄핵했다고 맞섰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계엄 내용과 절차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윤 대통령에게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다시 대통령직에 복직하면 또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근간을 세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맞받았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야당이 정권을 빼앗기 위해 탄핵 소추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제적 과반수를 차지한 야당은 국가 국민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았고
정권 탈취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조사를 이유로 탄핵 심판 2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변경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예정대로 재판을 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5차까지 잡힌 변론기일 일정에 더해 3차례 일정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탄핵 심판 증인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곽종군, 이진우 여인영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이 채택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 2회꼴로 열리는 변론 일정이 무리하다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지난 개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 등의 CCTV 영상도 증거로 채택했는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의 신청으로 2020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인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인 어제도 변론이 끝난 뒤 심판정 밖에서도 재차 부정선거론을 펼쳤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을 마친 뒤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로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국민 주권 행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말하고 이 부분 선거 시스템 점검이 계엄의 중요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향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규명하는 게 대통령의 책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언제부터 부정선거가 시작됐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2020년 4.15 총선 이후라며 사전투표자 비율이 4년 사이 2배로 늘었고 그때부터 선거 불신 의혹이 커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료 제출 계획에 대해서는 관련 기초자료를 내고 법원 도움을 받아 앞으로 그 부분은 상세하고 제대로 규명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선거 이후 2020년 선거에 사전투표가 2배 늘었다라는 주장인데 이때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입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와 관련해서 위험한 변론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변론해야겠지만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근거 없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선거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묘사하는 것은 위험한 변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서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17일 특검법을 발의하고 본회의 처리에 앞서서 더불어민주당과 합의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의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제안 이후로 이미 발의된 특검법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헌법의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선례로 남게 되는 것이며 위헌적 요소를 바로잡아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주요 기관, 군 투입 상황과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을 모두 증거를 통해 확인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폐쇄로 CCTV 영상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증거는 국회와 국회의장 공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및 관악청사, 선거정보센터, 선거연수원 등의 CCTV 영상입니다. 군은 계엄 당시 이 장소에 병력을 투입했고 이들이 동태를 살피거나 직접 출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CCTV에 찍혀 있습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선관위에 대한 사실 조회도 채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시기에 시행된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선관위 선거연수원에 체류했던 중국 국적의 사무원 명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한 증거를 수집하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뤄졌는지 국무회의록이 작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사실 조회 신청도 헌재에 내기로 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회의록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출석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국회에서 공개된 회의장에서 언론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에 의해 검증되고 탄핵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됐다며
기재 내용의 정확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이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탄핵 사유 심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면 진술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며 증거 채택 결정에 위법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This will be my final address to you from the American people, from the Oval Office, from this desk as president. And I've been thinking a lot about who we are and maybe more importantly who we should be. Long ago in New York Harbor, an iron worker installed beam after beam, day after day. He was joined by steel workers, stonemasons, engineers. They built not just a single structure, but a beacon of 바이든 freedom. 대통령이 지금 들으신 대로 어제 고별 연설을, 대국민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서두 쪽을 틀어드려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죠. 한 20분가량, 18분가량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억만장자 정부로 불리는 트럼프 행정부를 과두제로 규정하고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국민이 제대로 견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난 나를 매우 걱정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나라에 경고하고 싶다며 권력이 아주 소수 초부유층의 손에 위험하게 집중됐으며 그들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지 않으면 그 결과 위험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미국에는 지나친 부와 권력, 영향력을 가진 과두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주주의 전체, 우리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 그리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정말 위협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을 비롯해 내각 강요와 참모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인사 중 억만장자가 유독 많은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군산 복합체 위험에 대해 경고한 사실을 언급하고 난 미국의 실제 위험이 될 수 있는 기술산업 복합체 부상 가능성을 똑같이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눈사태같이 쏟아지는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에 파묻히고 있으며 이게 권력의 남용을 가능하게 한다. 자유 언론이 무너지고 편집자들마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팩트체크를 포기하고 있고 권력과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질식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아이들과 가족, 우리 민주주의 자체를 권력 남용에서 보호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엄청난 선거 자금을 지원해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도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팩트체크가 보수 컨텐츠 검열이라고 주장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소셜미디어 규제를 뒤집으려고 현재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나섰더라면 트럼프를 이겼을 것이라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작년 11월 대선 패자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균열을 초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최근 자신의 측근과 가족에게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관련 주장에 대해 실망감과 깊은 슬픔을 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소개한 것입니다. 지난 9일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 열렸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장례식 때 현직 정 부통령이 서로 냉랭한 모습을 보인 배경에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리스 부통령의 불만이 자리했던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8일 발행된 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중도 사퇴하지 않고 11월 5일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자신이 승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제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를 토대로 보면 그렇다, 이길 수 있었다 생각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기자들 앞에서 자신이 작년 대선에 나섰으면 이길 수 있었고 이겼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분열로 인한 패배를 막기 위해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지력 저하 의혹 속에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선 후보로 나섰던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인기 없는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과 거리를 두라는 참모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도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중 자신이 대통령이라면 다르게 했을 것 같은 것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고 답해서 공화당의 집중적인 공세에 시달린 바도 있습니다.
즉 해리스는 해리스 나름대로 자신의 상사이자 자신에게 대권 도전의 길을 열어준 정치 선배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리스의 바이든에 대한 일방적 충성의 관계가 해리스 부통령의 대선 후보 등극 이후 어색해졌고 대선 후 이 관계 냉각의 징후로 표출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정부와 주요 시설에 대한 해킹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일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예정입니다. 임기는 사흘 남았습니다. 앤 뉴버거 국가안보회의 사이버 신흥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의 목적은 중국, 러시아, 이란과 랜섬웨어 범죄자들의 해킹을 더 비싸고 어렵게 만들면서 미국이 우리 기업과 국민을 보호하는 데 진심이라는 점을 신호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대중국 제재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미국 정부가 이번에는 인공지능, AI 등 분야의 중국 기업 20여 곳을 무더기로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연방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어제 발표한 두 건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서 중국과 싱가포르의 AI 컴퓨팅 업체 27곳을 우려 거래자 목록에 새로 포함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목록에 오른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는 상품이나 기술 수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새롭게 추가한 기업 가운데는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가 투자자로 참여한 주프 AI가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주프 AI가 AI 연구를 통해 중국의 군사적 현대화를 돕는다고 본 것입니다. 또 아울러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미터나 16나노미터 이하 반도체와 관련해서 별도의 세계적 통제에 따라 제한을 받고 이것을 중국 등에 팔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던 것에 비해서 강도가 더 강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인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ASE 등 BIS가 승인한 반도체 조립 테스터 업체는 24곳으로서 이들 업체는 모두 미국의 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국이 미국의 불공정 경쟁을 문제 삼아 미국산 성숙 공정 반도체 제품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중국 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한동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대량 보조금을 지급했고 미국 기업이 이로 인해 불공정 경쟁 우위를 얻었으며 중국의 공정 반도체를 저가로 판매해 중국 국내 산업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했다는 의견이 있다며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법이 발효되는 19일부터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내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소식통이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연방대법원이 틱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틱톡은 중국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의 시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후 3개월 동안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이 방안을 검토 중인데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19일부터 틱톡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틱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국가안보 우려가 정당하기 때문에 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틱톡은 연방대법원에 법 시행을 긴급히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틱톡 금지법 심리에 들어갔지만 법의 시행을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2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틱톡을 보존하기 위한 선택지들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왈츠 지명자는 이같이 이야기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보호할 것도 중요하다라고 거론했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